이 미국의 억만장자들이요, 왜 세금을 거의 안 내는지 궁금한 적 있겠죠.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 자산이요 수백조 원에 달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내는 소득세는요 일반 직장인들보다도 세율이 낮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요 탈세가 아닙니다. 미국 세법이 허용하는 완전히 합법적인 전략이에요. Buy, borrow, die 라는 그런 전략인데요. 사고, 빌리고, 죽는다. 오늘은 이 영상에서 이 전략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는 데 활용되는지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그런 분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까지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돈을 더 벌면 어떻게 되죠? 세금도 더 내죠. 당연하죠. 왜? 미국은 누진세 구조니까요. 그런데 이 자산 구조를 제대로 짜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을 줄이는 구조를 만듭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Buy, borrow, die 전략은요 세 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고요,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핵심 요소는 뭐냐면요,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을 사는 겁니다. Buying appreciating asset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그 자산을 담보로 돈을 저리로 빌리는 거예요. borrow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망했을 때 상속세법의 혜택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die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세 가지 단계가 결합이 되면요, 자산을 팔지 않고도 현금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부를 키울 수 있고요. 다음 세대에 그 부를 온전히 효율적으로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텝 넘버 1, buy, 자산을 매입하라인데요.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을 매입하는 겁니다. 예컨대 주식, 부동산, 펀드, 금, 보험, 이런 대체 투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미국 세법상 이 자산의 가치는요 아무리 올라도 팔지 않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이걸 뭐라 한다? unrealized gain, 미실현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볼게요. 내가 엔비디아 주식을 샀어요. 10만 불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30만 불이 됐어요. 그러면 20만 불 수익이 생겼죠. 근데 이걸 안 팔면요 세금은 0입니다. 캐피탈 게인 텍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요 자산을 파는 게임이 아니라 모으는 게임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S&P 500, 인덱스 펀드, 우량주, 상업용 부동산, 생명보험 이런 자산들은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치가 올라왔고요. 이걸 모아두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면서 자산이 불어난다라는 그런 얘기죠. 팔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물론 어떤 자산을 사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고민해야 되겠죠. 또는 전문가, 자격 있는 어떤 설계사, 재무 설계사와 상담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저희도 그런 서비스를 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게 첫 번째 단계, 바로 자산을 매입하라, buy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핵심인데요. 자산이 쌓이면 그래도 내가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텝 넘버 2, borrow, 자산을 담보로 빌려라입니다. 처음에 들으면요, 왜 빚을 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바로 크리티컬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대출금은요, 소득이 아니에요. IRS는요, 내가 소득을 발생시키면 세금을 내지만 대출을 해서 돈을 받았을 때는요, 이거에 대한 인컴 텍스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대출은 debt이잖아요. 부채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치가 올라간 자산을 팔면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올라간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세금은 0이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가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걸 팔면 팔고 난 자산은 그 가치가 올라도 더 이상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팔지 않고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은요, 담보로 잡혔죠. 하지만 그 자산은요, 계속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니 이중으로 이득을 보는 구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주식 포트폴리오가 100만 불이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이걸 담보로 70만 불을 빌린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70만 불을 가지고 렌탈 프로퍼티를 사요. 물론 이 렌탈 프로퍼티를요 또 론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 복잡해지니까 빼고요. 그리고 이 임대부동산이요 연 6% 상승한다고 칠게요. 그리고 또 10%의 현금 흐름을 만든다고 가정할게요. 이건 논의의 목적상 넣은 숫자니까요. 나중에 숫자를 바꿀 수는 있겠으나 어쨌거나 그 의미가 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연 5만 불씩 내가 상환한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내가 담보로 잡은 주식이요 안 팔았잖아요. 이게 또 연 10%로 올라간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잡은 주식도 가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담보로 빌린 어떤 자금을 가지고 임대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대부동산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 임대부동산을 통해서 내 70만 불의 자금을 빌려서 임대부동산을 샀잖아요.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아까 10%라고 그랬죠. 그럼 7만 불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러한 임대부동산이요, 가치가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뭐 당연히 자연스러운 예상이잖아요. 이때 6%로 상승한다고 쳤어요. 그러면 가치는 4만 2천 불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100만 불짜리 밸류가 이게 10% 오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10만 불만큼의 가치 상승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놓고 봐도 첫 해의 총 수익, 나의 자산 가치의 상승은 얼마가 될까요? 21만 2천 불로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내가 이걸 대출금을 상환한다 그랬잖아요. 얼마? 5만 불씩 상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해의 순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16만 2천 불이 되겠죠. 그리고요, 내가 여기서 단순화 시켰습니다만 임대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수리비라던가 광고비라던가 관리비라던가 이런 건 비용이겠고요. 또한 전액 세금 공제가 되겠죠. 그래서 핵심 정리를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대출금 비과세예요. 대출했다라는 것은 내가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가 아니고요. 그리고 대출로 산 자산에서도 추가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자산이요, 담보로 제공한 자산, 계속 가치가 오르는데 그건 다 내 거죠. 왜? 내가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거니까. 그리고 운영 비용은요, 세금 공제가 된다. 이게 말하자면 거창하게 얘기하면 뭐 거창할 건 없지만 아비트라지죠. 차익거래죠. 낮은 이자율로 빌려서 더 높은 수익률의 자산에 투자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대출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자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힐락이라고 하잖아요.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 그죠? 주택담보로 신용을 받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캐시아웃 리파이낸스도 있을 거예요. 기존 모기지를 더 큰 금액으로 재융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기타 유가증권을 갖고 있다면 증권 담보로 이제 신용을 또 얻을 수 있죠. Security Backed Line of Credit이라고 할 텐데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Permanent Life Insurance가 있다 그러면 보험의 그 현금 가치, 캐시 밸류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죠. 이게 바로 Policy Loan입니다. 저리로 현금 가치는 계속 키워가면서 내가 빌려서 또 다른 데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뭐 사업체를 운영하면요, Business Line of Credit, 사업 자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각각 뭐 이자율, 조건, 뭐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전체 재무 계획에 맞는 대출을 선택하는 건 당연히 중요할 겁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부자들은 빚을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빚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건 뭐다? 오히려 텍서블 이벤트를 더 두려워한다는 거죠. 과세의 이벤트를 더 두려워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예요. 다이예요. 다이. 뭐 스텝업 인 베이시스의 마법을 이제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 건데요. 다이, 그러니까 당연히 불편한 주제이지만 이 전략에 있어서 마지막 퍼즐이에요. 뭐냐? 내가 이 자산을 팔지 않고 그대로 갔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빌리잖아요. 아까 그 효용에 대해서는 얘기했어요. 그럼 이걸 계속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걸 증여하지 않고 사망할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상속을 해주면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는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사망 당시 시가로 재조정됩니다.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걸 바로 스텝업 인 베이시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20년 전에 부동산을 100만 불에 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300만 불이 됐다고 칠게요. 근데 이거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팔면요, 어떻게 될까요? 200만 불에 대해서 캐피털 게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 캐피털 게인 텍스를 내야 하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거를 팔지 않고요, 계속 가지고 있다가 자녀에게 상속을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취득 원가, 자녀가 인식하게 되는 이 자산의 취득 원가가요, 300만 불로 올라가서 스텝업이 돼서 리셋이 됩니다. 그러니 이 부동산을 자녀가 팔면 300만 불에 팔 수 있겠죠? 어떻게 될까요? 세금은 제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스텝업 인 베이시스. 마법이고요. 결국은 buy, borrow, die를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렇게 가치 상승에 대한 것, 팔았더라면 캐피털 게인 텍스 냈을 텐데요, 안 팔고 상속을 해주니 이거는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고 스텝업, 취득 원가가 시가로 재조정되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죠. 즉 방금 얘기한 사례에서 200만 불에 대한 양도 차익, 세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남아있던 대출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라이프 인슈런스라던가 아니면 기타 상속 계획 도구로 이 부채를 또한 상환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상속인, 내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요, 자산의 최대 가치를요, 세금 부담 없이 물려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상속을 해준다고? 그러면 상속세, 에스테이트 텍스라고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026년 현재 연방 상속세의 면제 한도는요, 굉장히 높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지금 1,500만 불까지가 면제죠. 그리고 부부면 이게 2배가 되니까 3,000만 불인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buy, borrow, die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계속 이 가져가는 그 자산을 상속해준다 해도요, 이게 연방상속세는요 현실적인 이슈가 아닌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올라간 자산 가치의 자산을 상속해줄 때 앞서 뭐였죠? 이 자산을 담보로 부채를 내가 담보로 대출을 받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썼잖아요. 그러면 실제 내가 상속세를 부담하는 그 자산의 가치는 net basis예요. 내 자산의 총액에서 내 부채를 뺀 나머지니까 그만큼 더 상속세의 부담 대상이 되는 그런 자산은 줄어들겠죠.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주 단위, 스테이트 레벨의 상속세는 별도예요. 예컨대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와 같은 일부 주는요, 연방보다 면제 한도가 훨씬 더 낮으니까, 그래서 이 자산 규모가 이보다 초과할 수 있는 그런 경우, 또는 이런 면제 한도가 또 줄어드는 상황을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경우는 고급의 어떤 상속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죠. 제가 가끔 다른 영상에서 얘기하는 irrevocable trust, 취소 불능 트러스트라든가 아니면 생명보험 신탁, ILIT,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이런저런 것들의 도구를 활용하면요, 상속세 부담을 또한 줄이면서 buy, borrow, die 이 전략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추가하자면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이런 분들, 그리고 또 미국에 거주하는 또 한인 교포 분들은 이 전략이 굉장히 강력하긴 하지만 또 크로스보더 관점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특히 이제 한국에서 투자하는 경우. 뭐냐면 첫 번째는 한국에서 한국세법상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슈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스텝업 베이시스라는 건 미국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또 안 팔면 세금이 없는데 한국 거주자가 해외 금융자산 보유하는 상황에서 한국에도 이런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규정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잘 챙겨봐야 한다. 오늘은 이 buy, borrow, die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깊이 들어가는 건 좀 적절치 않으니까 넘어갑니다만 다른 영상에서 또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크로스보더 투자자로서 고려해야 되는 것이겠고요. 둘째는요, 한미 조세 조약에 대한 고려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물론 그렇고요. 소득세에 있어서 특히 한국, 미국 간에 이 조세 조약이 있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이 스텝업 인 베이시스 같은 컨셉이 미국에선 적용이 되지만 또 한국 세법에서 취득가액 인정 문제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을 또 고려해 봐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자금을 해외로 이전할 때, 미국으로 투자금을 보낼 때 해외 직접 투자 신고라든가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이런저런 또 은행, 한국에서의 외국한 은행 신고 의무가 있죠. 또 이런 것들을 놓치면 나중에 자금을 살 때도 큰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 또 전문가, 크로스보더 상황에 계신 분들이 이에 익숙한 이런 것들을 양국의 어떤 규정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것을 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정리를 한번 다시 할게요. buy, borrow, die요. buy,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을 매입해서 미실현 이익을 축적한다. 세금 없다는 거예요. 팔지 않으니까. 그 다음 borrow, 이렇게 올라간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내가 추가로 투자한다. 또는 내가 지출한다 라는 거죠. 왜? 대출금은요, 소득이 아니에요. 내가 올라간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하면 세금이 나오지만 borrow 하는 것, 빌리는 것은 세금이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치가 오를 것이고요. 또 빌려서 투자한 자산으로부터도 가치 상승을 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die, 이렇게 끌고 갔을 때 나중에 최종적으로 상속을 해주면 스텝업 인 베이시스를 활용함으로써 상속인이,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양도소득세 없이 자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되면 현행 미국 사법화에서 합법적으로 세대를 넘어서 부를 보존하고 키울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다 입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 부자들 많이 알고 있는 건데요, 우리 한인들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마음에서 이 영상 준비했고 정보 전달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 buy, borrow, die strategy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희 제시앤컴퍼니 전문가들과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이런 정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